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핵탄두 117기라는 충격 보고서가 백악관에 떨어진 직후 미국이 34년간 지켜온 금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만큼은 절대 안 된다던 나라, 미국. 그런데 바로 그 워싱턴 한복판에서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국을 성냥을 조르는 어린아이 취급하던 미국의 전략가들은 4시간 만에 전원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우리보다 빠르다고 인정했고 프랑스는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고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40년간 채운 족쇄가 어떻게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잠재 핵보유국으로 단련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홀랜드, 68살입니다. 저는 34년간 미국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동맹국들의 핵개발을 막는 일을 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에서는 3명의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며 해구산 정책의 가장 깊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커리어의 절반은 한국의 핵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묶는 협상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갖겠다고 할 때마다 안 된다는 답장을 쓴 것도 저였습니다. 서울에서 핵무장 여론이 올라올 때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철통 같다고 달래는 연설문을 다듬은 것도 저였습니다. 34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라이지 스스로 방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손으로 그 믿음을 부수러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문을 열자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로 긴 마호가니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갓 내린 커피에 쓴 냄새와 오래된 카펫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벽에는 커다란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까지 더하면 16. 워싱턴에서 핵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상석에는 이 세미나를 주재하는 마가렛 콜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을 지냈고 지금의 확장 억제 체계를 설계한 당사자 중 한 사람입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눈빛이 서늘한 사람이었죠. 그 옆으로 국무부 정책기획관 톰 리버스, 서울에서 6년을 근무한 전직 외교관, 폴 로버츠, 재무부 출신 제재 전문가 앤 밀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간쯤에는 랜드 연구소 출신의 동아시아 분석관 사라 첸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데이터 앞에 가장 정직한 분석가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데니얼 크로스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40대의 비확산 원칙주의자, 핵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 체제를 지키는 일에 인생을 건 사람이고 워싱턴에서 가장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는 그 방의 가장 구석, 문에서 제일 먼 자리에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 방위성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카토 겐지,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핵전략가 앙리 뒤랑, 파리의 전략연구재단에서 40년을 보낸 노신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출입문 바로 옆자리, 짙은 감색 정복을 입은 한국군 대령이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국방무관, 강인호 대령. 그는 소집 대상이 아니라 참관인이었고 그날 4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콜린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다들 보고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117기. 우리가 알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확장 억제가 유효한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자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홀랜드 박사, 당신이 발제를 자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작하시죠.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34년간 수백 번의 브리핑을 했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할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6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본 뒤 준비해 온 첫 문장을 던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4년간 한국을 지켜왔다는 것은 신화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만든 것은 북한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미국입니다.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유리처럼 쨍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3초쯤 지났을까요? 테이블 저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얼 크로스였습니다. 크로스는 웃음을 감추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홀랜드 박사님, 실례지만 방금 그 말씀 은퇴하시더니 서울의 유튜브라도 보고 오신 겁니까?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크로스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의 문 앞에 서 있다고요? 박사님, 한국이 핵을 논하는 건 어린아이가 성냥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제일 먼저 타 죽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34년간 성냥을 안 준 건 한국을 묶으려던 게 아니라 한국을 살리려던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서울에서 6년을 근무했다는 폴 로버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핵이라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의 문제입니다. 국제 제재 하루면 그 나라 경제는 무릎을 꿇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슨 수로 제재를 버팁니까? 재무부 출신의 엠 밀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죠.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의 70%를 넘습니다. 핵실험 한 번이면 달러 결제망에서 차단되고 원전 연료 공급이 끊기고 해상보험이 막힙니다. 제 계산으로는 900일을 못 버팁니다. 이건 안보 논쟁이 아니라 산수예요, 박사님. 그리고 하나 더. 크로스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박사님 논리대로면 NPT는 오늘로 사망입니다. 한국이 나가면 일본이 나가고, 일본이 나가면 사우디가 나가고, 그 다음은 이란이 웃으면서 나갑니다. 박사님은 지금 50년짜리 댐에 구멍을 뚫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손으로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버스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홀랜드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들 압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그 발제는 은퇴한 관료의 회고록 홍보처럼 들립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서 저는 물잔을 집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년입니다. 이 도시에서 34년을 일했고 이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8명은 제가 직접 가르치거나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노망난 늙은이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회고록을 쓰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못 만들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 필요도 없다. 우리 우산은 튼튼하다. 끝. 박사님이 서명하셨던 그 수많은 문서들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 혹시 본인이 서명한 걸 잊으신 겁니까? 방 안이 다시 웃음으로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웃음소리를 뚫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던 그녀가 콜린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장관님, 발제자가 2문장을 말했는데 반박이 20문장입니다. 저는 일단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크로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첸 박사, 시간 낭비예요. 낭비인지 아닌지는 듣고 판단하죠. 사라 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홀랜드 박사님은 한국 미사일 협상의 미국 측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 방에서 한국의 실제 능력치를 서류가 아니라 협상장에서 본 사람은 박사님 한 분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정반대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콜린스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홀랜드 박사, 10분 드리죠. 10분 안에 이 방의 웃음을 멈추지 못하면 발제는 거기서 끝입니다. 10분. 34년을 걸고 던진 주장에 주어진 시간이 단 10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여는 금소금이 조용한 방 안에 올렸습니다.
저는 안에서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누렇게 바랜 종이 냄새가 커피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쌓아 올린 서류의 높이가 물잔을 넘어섰을 때 방 안에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240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달 기밀 해제가 완료된 한국 미사일 협상 34년의 기록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의 미국 측 서명란에는 전부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맨 위에 문서를 집어 크로스 앞으로 밀었습니다. 리처드 홀랜드. 접니다. 크로스가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웃던 입꼬리가 아주 조금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크로스 박사, 방금 제가 서명한 걸 잊었냐고 물으셨죠.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문서들을 부정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문서들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서명한 당사자로서 증언하러 온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냈는데요? 리버스가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잠재 핵보유국입니다. 방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술렁임은 아까와 결이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당혹이었습니다. 여러분,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에 묶었습니다. 그 협상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실무자였던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손발을 완벽하게 묶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못 미치는 사거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 뭉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때마다 한국 측 서류의 두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묶었더니 한국은 정확도를 키웠습니다. 오차 범위가 회의 때마다 줄어들었습니다. 탄두 중량을 묶었더니 유도 기술과 추진체 기술을 키웠습니다. 발사대를 문제 삼았더니 이동식 발사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족쇄를 하나 채울 때마다 한국은 족쇄가 닿지 않는 근육을 하나씩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하는 일 아닙니까? 크로스가 반박했습니다. 제한 안에서 최적화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핵보유국의 문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최적화의 속도를 34년간 같은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로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크로스 박사, 당신이 대학원에서 MPT 조문을 외우고 있을 때 저는 협상장 건너편에 앉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명하고 조용히 돌아가서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예상 못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34년 내내요. 낭만적인 회고네요. 크로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핵무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눈빛으로는 못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건 눈빛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 2400페이지 안에는 3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우리 정보당국의 오판 기록. 두 번째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있었던 여러분이 알면 잠을 설치 어떤 대화의 기록.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6명 중 15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앉은 강인호 대령만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정면의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온 게 아니라 조만간 한국이 우리의 계산을 바꾸게 된다는 결론. 오늘 이 방에서 그 세 개를 전부 열겠습니다. 콜린스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중 4분이 지났습니다. 박사. 흥미로워지고는 있는데 아직 웃음을 멈출 증거는 못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서부터 열죠. 저는 서류 뭉치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가 채운 족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나면 여러분 중 누구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늘 아침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크로스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첸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방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4시간 뒤, 이 지하 세미나실에서 워싱턴의 가장 오래된 금기가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서류 뭉치의 표지에는 미사일 지침 협상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16명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가 한국의 미사일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에 묶었을 때 그 협상이 몇 시간 걸렸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1시간입니다. 단 11시간 만에 한 나라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협상단 숙소에서 샴페인을 땄습니다. 29살의 저는 그게 승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11시간이 그 후 40년 동안 어떤 나비효과를 만들었는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뒤 후속 협의 테이블에 다시 앉았을 때 한국 측이 가져온 시험 데이터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원형공산 오차, 그러니까 미사일이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오차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늘릴 수 없으니 한 발의 가치를 2배로 만든 겁니다. 우리 정보 분석관이 그날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측정 오류로 추정된다고 썼습니다. 한국이 그럴 리 없다는 거죠. 하지만 측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거야 정밀도 개선은 어느 나라나 합니다. 리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그게 핵과 무슨 상관이죠? 끝까지 들어보시죠. 우리는 사거리를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정확도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탄두 중량을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추진체와 유도 기술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고체 연료를 문제 삼았더니 한국은 그 규제의 틈에서 우주발사체 기술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협상장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규제를 피해가는 나라를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연료로 삼아 성장하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의 진화 계보가 그려진 도표였습니다. 이 족쇄가 5년 전에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풀린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두 중량 8톤급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8톤입니다, 여러분. 재래식 탄두로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급이고 지하 100m가 넘는 벙커를 관통하는 위력입니다. 500kg에 묶여있던 나라가 족쇄가 풀리자마자 8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40년 동안 한국은 멈춰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족쇄 안에서 근육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족쇄가 닿지 않는 모든 곳에서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크로스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논리에 구멍이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과 핵무장은 별개입니다. 탄두가 8톤이든 80톤이든 그 안에 넣을 핵물질이 없으면 그냥 큰 폭탄일 뿐이에요. 제안 속의 최적화가 감동적인 건 알겠는데 그게 핵보유국의 문이라는 증거는 못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무기는 3가지가 필요하죠. 핵물질, 기폭 기술, 그리고 운반 수단. 크로스 박사 말대로 미사일은 3번째, 운반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박사, 역사상 핵무장에 실패한 나라들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전부 운반 수단입니다. 핵물질은 만들었는데 쏠 방법이 없어서 협상 테이블에 끌려 나온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는 운반 수단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예요. 탄두만 없는 겁니다. 집은 다 지어놓고 열쇠만 안 만든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트북을 두드리던 사라 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협상 기록에 한국 측의 기술 축적 속도에 대한 우리 쪽 평가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소 모델로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 성장률이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3번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데이터 오류로 처리해 왔어요. 저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뽑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첸 박사. 그 3번의 구간, 전부 우리가 규제를 강화한 직후입니다. 우리가 조일수록 한국은 빨라졌습니다. 사라 첸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제가 채찍이 아니라 시간표였다는 거네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저는 10년치 분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방 안에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크로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첸 박사까지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는 은퇴한 관료의 무용담에 홀리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완벽해도 핵물질 없이는 핵무장이 아니에요. 그건 물리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이죠.
저는 크로스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물리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펼치기 전에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의 바다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핵탄도 없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실전 운용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SLBM은 핵보유국의 전유물이죠. 국방부 출신 참석자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그리고 북한이 하겠다고 설치고 있고요.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탄두가 없으면서 SLBM을 잠수함에서 실제로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도산한 창호급이라고 부르는 3,000톤급 잠수함에 발사관 6개를 넣었고 수중 발사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비핵 국가가요. 인류 역사에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말입니다. 크로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탄도 없는 SLBM이 뭡니까? 빈 총이에요. 아무리 비싼 총이라도 총알이 없으면 몽둥이만도 못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몽둥이를 만든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한국이 핵무장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로 보이는데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크로스를 돌아보았습니다. 크로스 박사, 총과 잠수함의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죠. 총은 겨눠야 무섭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보이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억지력의 본질이 뭡니까? 상대방의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계산 하나를 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때려도 반격이 온다. 그것도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계산이요. 도산한 창호급은 디젤 잠수함이지만 공기부료 추진, AIP 체계로 3주 가까이 물밑에서 숨을 참습니다. 동해 어딘가에 그 잠수함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양의 작전 계획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재래식 탄두잖아요. 크로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재래식 탄두입니다. 그런데 크로스 박사, 발사관이라는 물건은 안에 뭘 넣는지 묻지 않습니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오늘 아침 보고서의 117기가 진짜 문제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북한 핵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이미 갖춰놓은 그 빈 발사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니라 평양과 베이징의 눈에요. 박사님 말씀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라 첸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돌린 워게임 결과인데 한반도 시나리오에서 북한군 지휘부의 의사결정, 지연 요인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미군 전략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한국 잠수함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력이 실제 억지 효과에서는 눈에 보이는 전력을 이겼어요. 저도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잠수함 하나 가지고 너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로버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국 국방 예산 다 들여다봤습니다. 대단하긴 한데 결국 미군 없이는 완결이 안 되는 구조예요. 로버츠 씨, 서울에 계셨던 게 몇 년 전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9년 전입니다만 9년이면 한국에서는 다른 시대입니다. 저는 서류에서 도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미사일,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을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서 띄운 나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의 발사 플랫폼을 전부 국산화한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핵보유국들이 삼각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구조를 비핵 국가가 탄두만 빼고 완성해 놓은 겁니다. 로버츠 씨가 서울에서 보신 한국은 무기를 사 오던 나라였겠지만 지금 한국은 전쟁 수행 체계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로버츠는 대답하지 않고 도표를 끌어당겨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국방부 출신 참석자 2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작전 기획 쪽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한국군 전력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독립 변수로 계산합니다. 홀랜드 박사님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조롱하던 얼굴들 중 서너 개가 진지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습니다. 플랫폼은 인정하죠.
그래도 결론은 안 변합니다. 열쇠가 없잖아요. 핵물질 말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완벽한 집을 지어도 우리가 열쇠 공장을 잠가 놓는 한 그 집은 영원히 빈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 공장을 열어주지 않을 거고요. 크로스 박사.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면 각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열쇠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열쇠 대신 쥐어준 약속, 그러니까 해구산이라는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 뭉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약속의 민낯을 봤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NSC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최고 수위의 훈련이었죠.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도발로 시작해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궁지에 몰린 평양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 훈련 막바지에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확장 억제 실행 옵션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약속한 그 해구산을 실제로 펴는 절차 말입니다. 저는 그날의 상황실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안보보좌관이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 이 옵션을 실행하면 북한의 잔존 핵전력이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승인하시겠습니까?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걸 수 있으십니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침묵을 재현하듯이요.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상황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4초, 5초. 합참의장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초, 7초. 그리고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스조차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앤 밀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리버스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까지 34년 중 20년을 확장 억제는 철통 같다는 문장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핵무장 여론이 올라올 때마다 그 문장으로 한국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의 실체가 7초의 침묵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였던 겁니다. 훈련에서조차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실전에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 번의 훈련이고 한 명의 대통령입니다. 크로스가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아까의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 스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스승이 누군지는 이 방의 절반은 아실 겁니다. 냉전 시절 핵전략의 밑그림을 그렸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훈련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약속은 거짓말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라 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 60여 년 전에 프랑스의 드골이 우리에게 물었네.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때 답을 피했고 프랑스는 자기 손으로 핵을 만들었지. 잘 듣게. 그 질문은 죽지 않아. 잠들어 있을 뿐이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서울에서 다시 깨어날 걸세. 그때 우리가 또 답을 피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건 동맹이 아니라 신화가 될 거야. 저는 세 번째 서류 뭉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승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리처드, 자네는 한국을 묶는 일을 했지. 그게 자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자네는 그 나라를 40년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야. 그러니 자네에게는 의무가 있어. 그 질문이 깨어나는 날, 이번에는 답을 피하지 말게. 방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16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117기라는 숫자가 우리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핵은 이제 한반도용 무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누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 말은 드골의 질문이 마침내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걸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피하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영원히 답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국이 스스로 답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는 정직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린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녀가 안경을 벗는 모습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홀랜드 박사.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10분은 아까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끝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홀랜드 박사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일본인 옵저버, 카토 겐지였습니다. 카토 겐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 방위성에서 30년을 보낸 사람 특유의 절제된 몸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콜린스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듣기만 하라는 조건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홀랜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결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카토 씨, 어떤 이야기죠?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토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서는 잠재적 핵능력 이야기가 나오면 늘 일본을 먼저 떠올리시죠. 플루토늄을 수십 톤 보유한 나라, 마음만 먹으면 반년 안에 핵을 만든다는 나라. 저희도 오랫동안 그 평가를 은근히 즐겨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일본 외교에 보이지 않는 지렛대였으니까요.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방위성 내부에서 조용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시점부터 실제 핵무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저는 그 검토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결과는 18개월이었습니다. 플루토늄은 많지만 무기급 전환 공정, 기폭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운반 수단 통합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현무 같은 미사일 체계가 없으니까요. 한국은요? 사라 첸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11개월이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카토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저희도 계산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핵물질 보유량은 일본이 압도적인데 어떻게 한국이 7개월이나 빠를 수 있는가. 그래서 재검토를 2번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핵 개발의 병목은 물질이 아니라 통합이었던 겁니다. 탄두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얹고 그 미사일을 실전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능력. 한국은 그 통합 구간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이동식 발사대, 전투기까지 전부요. 저희 위원회의 결론 문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부품 하나만 없는 완성품이고 일본은 부품은 많지만 조립되지 않은 설계도다. 크로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카토 씨, 지금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핵 잠재력이 일본보다 위라고 증언하시는 겁니까? 두 나라 사이가 어떤지는 세상이 다 아는데요. 카토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크로스 박사님, 그래서 제 증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위성에서 30년간 한국을 경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저희 조선소를 넘어설 리 없다고 보고했다가 틀렸고, 한국 반도체가 저희를 넘어설 리 없다고 보고했다가 또 틀렸습니다. 제 커리어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기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에서만큼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쓰겠다고요. 그 결과가 11개월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홀랜드 박사님이 아까 규제를 연료로 삼아 성장하는 나라라고 하셨죠. 저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한국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방법을 수출 상품으로 만드는 나라라고요. 40년간 옆에서 지켜본 나라가 하는 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토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출신 2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리버스는 펜을 내려놓았으며 로버츠는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16명 중 절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정신 차립시다. 크로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11개월이면 만든다.
그러니까 인정하자. 여러분, 그 논리가 바로 NPT를 무너뜨리는 논리입니다. 능력이 있으니 허용하자는 순간 능력 있는 모든 나라가 줄을 섭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홀랜드 박사님은 지금 한국이 조약을 깨고 나가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아니요, 크로스 박사. 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네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한국이 왜 40년간 그 능력을 갖고도 조약을 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로스 박사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잠가놓았다고 믿는 그 열쇠 공장 이야기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네 번째 서류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용후의 견료를 건식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수십 년째 연구해 온 분야죠. 서류상 목적은 평화적입니다.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크로스 박사, 우리 에너지부가 한국과 이 기술을 공동 연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별명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크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부능선이라는 한국말이 있답니다. 산 정상 바로 아래, 9부 능선. 우리 실무진이 붙인 별명이 바로 그겁니다. 핵무장의 구부능선을 넘은 기술. 공정 몇 단계만 조정하면 플루토늄 추출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 연구의 고삐를 단 한 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무부에 있을 때 그 고삐를 쥔 사람이 저였고요. 그러니까요. 크로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삐를 쥐고 있잖아요. 열쇠 공장은 잠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크로스 박사,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국은 세계 몇 주의 원전 국가입니까? 상위권이죠. 수출도 하고요. 수출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 사기를 지어서 예산 초과 없이, 그것도 우리 회사들이 포기한 납기로 완공한 나라입니다. 유럽이 다시 원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입찰장에 초대받은 나라이고요. 원자로 설계, 핵연료 제조, 운전 인력, 정비 체계까지 전부 자기 손에 있는 나라가 지구에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잠근 것은 문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을 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집 전체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농축이든 제철이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박사님, 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제재는 못 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 구조로는 900일을 못 버틴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씨의 계산이 맞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서류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방에서 그 결심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저는 방 구석의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랑 선생님. 프랑스는 그 결심을 실제로 해본 유일한 서방 국가입니다. 60여 년 전 미국의 우산을 믿지 못해 자기 손으로 핵을 만든 나라.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프랑스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앙리 뒤랑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창문도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특유의 느린 억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홀랜드 박사, 저는 오늘 이 세미나에 오면서 60여 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의 회의록을 다시 읽고 왔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을 결정하던 시절의 기록입니다. 그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굴욕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물었는데 답을 듣지 못한 굴욕. 우리의 운명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7초 침묵에 달려 있다는 굴욕. 프랑스는 그 굴욕을 연료로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을 보면 저는 솔직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의 프랑스보다 3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없던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예산을 쥐어짜서 핵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조선, 원전, 반도체, 방산이라는 세계 정상급 산업 위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없던 운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탄을 먼저 만들고 미사일 때문에 10년을 더 고생했지만 한국은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셋째, 뒤랑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던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나라는 흔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버리는 나라도 흔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데 40년을 참는 나라, 참으면서 그 능력을 조용히 더 키우는 나라. 저는 전략가로 40년을 살면서 그런 나라를 처음 봅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60여 년 전에 서 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훨씬 강한 몸으로, 훨씬 차가운 머리로 서 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웅성거림 속에 조롱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라 첸, 국방부 출신 둘, 리버스, 로버츠, 밀러까지. 16명 중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저는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크로스 박사의 질문으로 돌아가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약을 깨고 나가도 좋다는 거냐? 아닙니다. 제 결론은 한국은 조약을 깰 필요조차 없는 위치에 이미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보여드리는 마지막 서류가 남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커피는 다 식었고 창문 없는 방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방패는 누구의 목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뒤집히는 것을 보실 차례입니다. 크로스가 마지막 저항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뒤집힐 게 뭐가 있습니까? 인계철서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크로스 박사. 저는 마지막 서류 뭉치의 매듭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인계철선 말인데요. 언제부터인가 그 철선이 우리 목에 감겨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마지막 서류 뭉치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맨 위에는 한 장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지도였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테이블 중앙에 펼쳤습니다. 밀러 씨, 아까 900일이라고 하셨죠? 한국이 제재를 받으면 900일을 못 버틴다고요. 그 계산,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제요. 그런데 밀러 씨, 그 계산을 거꾸로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며칠을 버티는지요. 밀러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놓인 도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작년에 재무부와 상무부가 합동으로 돌린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정지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72시간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공장이 멈추고 72시간 안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증설이 정지하고 2주 안에 자동차와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멈추기 시작하고 석 달 안에 미국 경제가 입는 손실이 연간 기준 4,700억 달러로 계산됐습니다. AI 산업은 계산조차 못했습니다. 손실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정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대만 TSMC 이야기 아닙니까? 리버스가 물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파운드리는 대만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한국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3분의 2 AI 서버의 심장이라는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은 사실상 한국의 독점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AI, 우리 국방부가 쓰는 AI, 전부 한국산 메모리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박사, 아까 제 질문으로 돌아가죠. 인계철선이 누구 목에 감겨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6명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인계철선이 있으니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미국의 선의가 한국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진실은 반대입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 경제가 멈춥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멈추면 우리 해군의 함정 정비 계획이 무너집니다. 우리 군함을 수리할 도크가 이제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남아서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정비협약을 맺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이유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인계철선은 한국이 우리 목에 걸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와 도크와 공급망으로요.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약을 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11개월이면 완성되는 기술, 탄두만 없는 완벽한 운반 체계,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산업. 이 세 가지를 가진 나라는 핵실험장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억지력이니까요. 한국은 핵무장을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평양과 베이징과 워싱턴이 알아서 계산하게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40년 전 제가 협상장에서 묶었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요. 저는 마지막 문서를 크로스 앞으로 밀었습니다. 크로스 박사. 이 마지막 문서는 박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40여 년 전 협상이 끝난 날 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저에게 했던 말의 기록입니다. 그분은 서명을 마치고 일어서면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랜드 씨, 오늘 당신들은 우리의 사거리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당신들이 묶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패자의 허세라고 기록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 기록을 정정하러 왔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크로스는 그 문서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가장 날카롭게 저를 물어뜯던 남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에서 조롱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홀랜드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NPT를 지키는 게 세계를 지키는 거라고 믿으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던 건 조약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우산 밑에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 때문에 40년을 참아온 나라를 저는 성량을 조르는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그리고 문가의 강인호 대령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발언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어 그것을 눌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렛 콜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장 억제 체계를 설계한 당사자. 이 세미나의 주제자. 그녀는 테이블에 쌓인 2400페이지의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우리 해구산이 유효한지 점검하려고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만에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군요. 물어야 할 것은 우산이 유효한가가 아니라 우산 밑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였습니다.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결론을 선언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이 방에 금기는 없습니다. 한국의 선택지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은 오늘로 끝냅니다. 그리고 홀랜드 박사, 오늘 발제를 정리해서 기고하세요. 워싱턴 전체가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지에 실린 그 기고문, 동맹국의 핵 선택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 글이 서울과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로 그 사건. 세상은 그 기고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줄 알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 글은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4시간의 논쟁 끝에 태어났다는 것을요.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서류를 챙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콜린스가 문득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군요.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 옆자리, 4시간 내내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한국군 국방무관, 강인호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등을 곧게 편 자세였습니다. 강 대령.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 이야기를 4시간 동안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군요. 당신의 나라는 핵을 원합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대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그가 콜린스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부장관님, 저희는 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시는 남의 우산 밑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4시간의 논쟁 전체보다 무거웠습니다. 강 대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우산이 없어서 비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남의 우산을 빌렸으며 그 우산이 거칠까봐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40년간 조용히 준비한 것은 폭탄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우리 손으로 우리 지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4시간에 걸쳐 확인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15명을 향해 정중하게, 그러나 조금도 굽히지 않은 자세로 목례를 했습니다. 좋은 논의였습니다. 본국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계산해야 할 상대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방 안에 누구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감색 정보계 등에서 40년 전 협상장의 한국 엔지니어들을 보았습니다. 항의하지 않던 사람들, 조용히 서명하고 조용히 돌아가던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묶을 수 없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승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핵무장을 소리쳐 외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40년의 족쇄를 원망 대신 근육으로 바꾸고 능력을 갖추고도 절제하며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계산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남의 우산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 지붕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인정한 사람이 부끄럽지만 바로 저 34년간 그 나라를 묶어온 리처드 홀랜드였습니다. 워싱턴의 금기는 그렇게 깨졌습니다. 폭탄 소리 없이 지하 2층의 조용한 세미나실에서 한 나라가 흘린 40년의 땀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을 34년간 막아온 미국 전략가가 워싱턴 한복판에서 직접 증언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우산 밑에서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던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흘린 40년의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세계가 계산하는 나라, 그 나라의 국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